그날 추수감사절 저녁 식탁에서 나는 쫓겨났다. 간병인일 뿐이잖아. 가족 식사에 끼지 마.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탁을 얼어붙였다.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내가 3년 동안 밤낮 없이 돌봐온 치매 환자 김 여사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김수연이다. 35살, 간병인 자격증을 딴 지 5년.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나는 단순한 직원이었다. 남편 민준과는 병원에서 만났다. 그는 의사, 나는 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울고 있는 며느리였다. 아니, 그때는 아직 며느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간병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민주는 처음부터 나를 특별하게 대했다. 수연 씨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해 보여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나는 그 미소에 기대어 살았다. 밤새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발작이 올 때마다 안아주고 약을 챙기며 이 집의 일부가 되었다. 민준과 결혼한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는 내가 없으면 어머니도 나도 안 되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까다로워졌다. 간병인 주제의 며느리 행세야 치매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말은 날카로워졌다. 민주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다. 병원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들. 젊은 간호사, 동료 의사. 추수감사절 그날 식탁에는 칠면조와 김치찌개가 함께 놓여 있었다. 한국식, 미국식 추수감사절. 나는 요리 대부분을 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간병인일 뿐이잖아. 나가. 모두가 침묵했다. 시누이까지. 나는 일어나 문을 나섰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뺨을 때렸다. 그 순간 뭔가 무너졌다. 3년 동안 쏟아부은 헌신, 사랑, 인내. 다 헛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모텔로 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이 푹 꺼지고 입가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버린 순간 나도 그들을 버리기로. 하지만 어떻게? 나는 가진 게 없었다. 돈도, 배경도. 오직 간병인으로서 쌓은 지식과 이 집안의 모든 비밀뿐이었다. 시어머니의 치매 기록, 민준의 불륜 증거, 가족들의 숨겨진 약점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켜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차갑게, 냉정하게.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민준이 한 번 말했었다. 뜨거운 마음으로는 제대로 복수할 수 없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말이 지금 내 무기가 되었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게 시작이다. 복수가 시작된 건 한 달 후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민주는 전화로 어머니가 내가 없어서 힘들어해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그는 새 간병인을 구했다. 젊고 예쁜 여자. 내가 알던 에이전시에서. 나는 강남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간병인 일을 그만두진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다른 집들을 돌보며 돈을 모았다. 그리고 정보를 모았다. 민준의 병원 동료들, 시어머니의 과거, 가족들의 재정 상태. 시어머니 김 여사는 원래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다. 재벌 2세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재산을 물려받았다.
민주는 그 재산으로 의사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재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일 때 술김에 털어놓은 이야기. 내가 그 돈을 깨끗하게 번 게 아니야. 탈세, 뇌물. 나는 그 실마리를 쫓았다. 세무사 친구를 통해 자료를 입수했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간병인으로서 쌓은 인맥이 도움이 되었다. 병원 관계자들, 다른 보호자들 모두가 나를 동정했다. 그 집안이 그렇게 매정할 줄이야? 첫 번째 타깃은 민준의 불륜 상대였다. 그녀는 병원 간호사, 이름은 지은. 젊고 야심이 컸다. 나는 익명으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의 아내로서. 증거 사진과 함께. 그녀는 바로 민준을 버렸다. 병원에 소문이 퍼졌다. 민준의 평판이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나는 시어머니의 치매를 악화시킬 계획을 세웠다. 아니,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 내가 떠난 후 새 간병인이 실수로 약을 잘못 챙겼다. 나는 그걸 알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 에이전시에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간병인은 자격 미달이었다. 시어머니가 입원했다. 민주는 패닉에 빠졌다. 수연아, 제발 돌아와. 너만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간병인일 뿐이잖아요. 다른 분 구하세요. 그는 화를 냈다. 너 미쳤어. 어머니가 위험해. 나는 웃었다. 위험한 건 이제 시작이다. 나는 시어머니의 주치의에게 익명 제보를 했다. 과거 병력 조작 의혹. 민준이 어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흔적. 가짜였다. 내가 만든 증거.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신우이가 몰래 전화했다. 오빠가 완전 맛이 갔어. 너 때문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뿌리를 흔들 차례였다. 재산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시어머니의 재산은 수백억. 민주는 그걸 노리고 나와 결혼했다. 처음부터. 내가 깨달은 건 늦었다. 결혼 전 그는 내게 어머니 재산은 공증해뒀어. 내 목도 있어 라고 했다. 거짓. 공증은커녕 모든 게 민준 명의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간병인 인맥으로 소개받은 재산 분쟁 전문. 증거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증거를 만들었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일 때 녹음한 파일들. 수연이가 없으면 안 돼. 재산 절반은 수연이 거야. 가짜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녀가 취한 상태에서 한 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너 제정신이야. 법정에서 그는 창백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중증, 증언 불가능. 신우이는 나를 욕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는 웃었다. 돈. 아니. 이건 공정함이다. 하지만 소송은 쉽지 않았다. 민준 쪽 변호사가 강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걸 막았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시어머니의 과거 탈세 자료. 세무당국의 익명 제보. 조사관이 왔다. 가족은 패닉.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화해하자. 돈 줄게.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내가 제보한 건 아니었다. 우연. 하지만 타이밍이 완벽했다. 면허 정지, 병원 징계. 시어머니가 위독해졌다. 나는 병원에 갔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편안해지실 거예요. 속삭였다. 그녀의 약 봉투에 내가 살짝 손을 댔다. 용량 조절. 치명적이지 않게. 고통만 길게. 가족들은 서로를 탓했다. 시누이가 민준을 고소했다. 상속 분쟁.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차가운 만족감.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 민준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병원에서 해고. 불륜 소문, 음주 사고, 가족 소송. 그는 나를 찾아와 무릎 꿇었다.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물. 예전엔 그 눈물이 나를 움직였을 텐데 이제는 역겹기만 했다. 나는 그를 용서하는 척했다. 돌아올게 옛 집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이미 식물인간 상태. 나는 다시 간병을 시작했다. 가족들은 안도했다. 하지만 이건 함정이었다.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민준의 폭언, 시누이의 학대, 시어머니를 방치하는 장면들. 나는 그 영상을 모았다. 그리고 민준의 새 불륜. 이번엔 환자 보호자. 나는 증거를 챙겼다. 세무조사가 본격화되었다. 시어머니의 숨겨진 계좌가 드러났다. 해외 자금. 민준은 구속 위기. 그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내가 막았다. 공항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제보. 시누이가 자살 시도. 병원에 입원. 가족은 산산조각. 나는 시어머니 곁에서 속삭였다. 이게 당신이 나를 쫓아낸 대가예요. 그녀는 반응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영혼 깊숙이 느껴질 거라. 민준이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너였구나. 모든 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나는 증인으로 섰다. 그의 범죄를 증언. 그는 실형. 재산은 법원 판결로 내게 절반이 돌아왔다. 나는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하나 남았다. 마지막 타깃은 나 자신이었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자비하게.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의 수연을 찾을 수 없었다. 민준이 출소했다. 2년 후 그는 폐인이었다. 나를 찾아왔다. 죽여줘.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를 안았다. 예전처럼. 하지만 손에는 주사기. 진정제. 과다 투여. 그는 조용히 잠들었다. 영원히. 나는 사고로 위장했다. 간병인으로서 완벽하게. 경찰은 의심하지 않았다. 과로사로 보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 곧 죽었다. 자연사. 나는 장례를 치렀다.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시누이는 정신병원. 나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치매 환자 지원센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리고 사라졌다. 새 이름, 새 삶.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꾼다.
그 추수감사절 식탁. 간병인일 뿐이잖아. 그 말이 메아리 친다. 나는 깨어나 창밖을 본다. 서울의 불빛. 여전히 차갑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하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아니, 같았다. 이 어둠 속에. 몇 년 후, 나는 다시 간병인을 시작했다. 다른 집, 이번엔 진심으로. 과거를 속죄하기 위해 환자들은 나를 좋아했다. 수연 씨는 다르다. 어느 날 뉴스에서 봤다. 민준 가족의 옛집이 경매로 나왔다. 나는 그 집을 샀다. 빈집 나는 그곳에 앉아 과거를 되새겼다. 복수는 공평했다. 그들은 모든 걸 잃었다. 나도. 사랑, 신뢰, 인성.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그날 결단을. 이제 나는 산다. 조용히. 때론 미소 짓는다. 그들이 나를 버린 순간 나는 태어났다. 새로운 나로. 끝은 없다. 삶은 계속된다. 하지만 그 추수감사절은 영원히 내 안에. 증오와 함께. 그리고 평화와 함께. 이게 내 이야기다. 간병인일 뿐이었던 여자가 모든 걸 바꾼 이야기.